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기다렸던 CPI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네. 특히나 이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뺀 근원 CPI가 상승률이 보니까 6개월 만에 좀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좀 안도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주 실적도 좋았죠. 네, 그러니까요. 지표나 실적 측면에서 이렇게 시장이 또 강하게 한번 오를 만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만, 이게 주요 종목들 이렇게 상승폭이나 양자 쪽 네. 이렇게 뛰는 거, 그리고 또 그 지표 정도를 가지고 CPI 이따가도 또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 국채 수익률 떨어지는 거나 시장이 지금 뭐랄까 툭 건드리면 그냥 그러니까 뭔가 좀 기다렸던 것 예, 같아요. 좀 그런 것 반등할 같기도 수 있는 하고. 모멘텀을. 저는 개인적으로 연초에 봤던 그 기사, 헤지펀드들이 올 한 해는 조금 이렇게 미국 증시 하방 배팅으로 시작한다 하는 그 기사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네. 결국 또 너무 올랐다 싶어서 좀 이렇게 하방 쪽으로 배팅했던 쪽에서는 어제 또 이렇게 공매도 포지션 좀 일단 꺾으면서 예. 그렇게 또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미국은 참 다이나믹하네요. 그러게요.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아침에 15bp 떨어지고. 네, 네. 트레이드들은 지금 정신없을 거예요. 연초에 바짝 해서 또 네. 올 한 해 또 보너스 챙겨야 되니까. 정신없을 시기네요. 네, 네. 오늘 저희 처음 모셔보는 분,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레그넘 투자자문, 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쪽인가요? 저희는 이제 JP 모건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하고 네. 창립을 했고 이제 올해가 딱 4년이 됩니다. 4년째.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도 했고 그래서 네. 미국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만.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큰 그림을 보는 네. 이제 매크로 어프로치, 탑다운이라고 매크로 하죠. 어프로치. 예. 네, 정통 포트폴리오 운용. 그래서 ETF에만 투자하면서 미국 시장을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나쁘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시장이 올라갈 때 막 1등 했다가 예. 빠질 때 꼴등하고 이런 변동성을 극혐하는 아. 주의입니다. 그래서 아. 꾸준하게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고 빠질 때 확실하게 방어하자는 게 저희 큰 비전이고 그래서 네. 지난 3년 자산 배분 이제 플래그십 이런 예. 자랑을 해도 될지 네. 모르겠는데 예. 2022년도에도 저희가 한 12% 정도 수익을 냈고요. 네. 그 빠지는 장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 2023년도에 자산 배분 기준으로 네. 25% 그리고 작년도에는 33% 이렇게 꾸준하게 그래서 참 다행이다. 물론 아주 핫하고 섹시한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그런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승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수 상승폭을 조금 이렇게 웃도는 네. 작년 다행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제가 놀란 건 22년 22년도. 장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으로 돌아서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설설 기들 때에 나스닥 30% 빠지고 거기서 코스피 어떻게 25% 빠지고 어떤 저희 식- 하우스는 이제 이렇게 그 매크로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 투자 자산을 9개로 나누고 예. 투자 자산별로 하부 투자 전략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업종에 투자하고 이거보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롱숏이 있고 매크로 어프로치가 있고 이벤트 드리븐 있고 이런 헤지 펀드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리퀴디티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몇 년 전에 그 시장의 유동성을 쭉 빨아들이면서 헤지 펀드가 ETF로 출시를 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물가가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를 거라는데 배팅을 했고 특히 이제 금리 오르는데 수익을 내는 ETF 전략이 있어요. 네. 그거 하나가 장중에 한 118% 수익 냈고 오호. 근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또 올인을 안 한단 말이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좀 꾸준하게 가자는. 네. 그래서 종목당 한 20%를 맞추려고 이렇게 조절조절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나 이제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게 기여를 많이 해서 한 해 한 12% 저희가 포트폴리오 4개 운영하는데 그중에 한 6개씩 ETF를 구성하거든요. 네. 네. 그중에 그래서 한 12% 플러스 수익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거 뭐 한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춘자에 빗동자라면 이거는 뭐 이제 야 이게 그래요. 이 대표님 그러면은 준비한 질문 나가기 전에 네. 한번 이렇게 미국장 짚어 오셨으니까 최근 몇 년도 좋고 뭐 작년 올 연초 해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인사이트가.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 감사한 네. 질문이신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원 때 미국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지정학적인 거, 뭐 트레이드 패러다임, 그러니까 무역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실제 포트폴리오도 수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2010년 당시가 그동안 전후에 한 50년 동안 탄력적으로 진행이 됐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네. 무역 그 자유무역 시대가 거의 이제 종언을 구했던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 앵커님 기억해 보시면 2010년도 근처에 FTA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FTA. 네.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네네. 하죠. 이름만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동안에 자유무역 다 열어놓고 무관세하고 서로 무역 잘하자라는 거를 깨트리는 조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앞에 프리자가 붙었지만 프리는 아닌.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네. 이후에 블록 경제가 네. 심화되고 그리고 뭐 파퓰리즘이 득세한다든가.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2017년 당선이 되고 나서 메이크 예.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주창을 하죠. 예. 자국 보호주의, 무역주의. 이게 그 양반이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도도한 글로벌 그 트레이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걸 이미 읽은 거예요, 이 양반은.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저희가 회사 시작할 때 미국밖에 답이 없다는 생각도 그래서 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22년도는 사실 펀더멘털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만 빠졌던 것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2022년부터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 고유자금 운용을 하면서 시장을 보니까 저희는 주로 펀더멘털에 근거해서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뭐 어떤 심리적인 플레이라든가 이런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이건 단기적인 금리 플레이 이런 것들 네. 때문에 그런 걸 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2022년도 중반부터는 이 미국의 펀더멘털 지수라고 하죠. 뭐 소비라든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소비, 고용 시장, GDP 성장률 아주 사운드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로 아까 시장을 좀 방어를 한 이후에 2022년도 11월부터 저희는 불장이 올 거라고 봤어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초반이 주로 채권 제한하시는 분들의 그 경기 침체론이 아주 그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가 그때 이제 유튜브 홍보차 출연할 때인데 욕 많이 먹어가면서 저희는 골디락스가 올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베타도 그때부터는 80% 90%대로 실었을 때였죠. 그래서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지리하게 겪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 동안 정책금리 상단으로 5.5 그리고 10년물이 지금 10년물 때문에 뭐 그나마 어제 예, 조금 예. 꺾이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 10년물이 거의 4.98 갔었어요. 예. 그걸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그 S&P 500이 아주 견조했죠. 그러니까요. 23년, 24년. 네.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두 번째 강조드렸는데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 실물 경기 수치가 아주 탄탄하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는 23년도 초반, 22년도 하반기부터 불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경제 펀더멘털이 오히려 골디락스로 갈 거라는 식견은 지금도 똑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 며칠 흔들렸던 거 네. 제가 뭐 어제도 방송 갔다 네. 왔고 그랬는데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고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네. 제가 하나 그 여분으로 갖고 온 차트를 예. 마침 잘 네, 갖고 네. 왔는데 1949년부터 불장을 쭉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12차례의 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세장이라고 하죠. 49년부터. 네. 예. 그 12차례 이번 지금 최근 현재의 불장이 2022년도 10월 12일 날 S&P 500이 그때 3,547포인트인가 단기 저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불장이 쭉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2.2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2차례 평균을 해보니까 강세장 지속 기간이 5.3년이에요. 그 5.3년 기간 동안 S&P 500 상승률이 190%에 달합니다. 아. 자, 사실은 저희는 이런 어프로치는 조금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네. 수치 갖고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긴 하는데 예. 지난 몇 년입니까? 이게 한 6, 70년 동안의 강세장 평균으로만 보자면 이번 강세장이 지금 2.2년 지났잖아요. 네. 네. 아직 젊은 단계라는 거죠. 아.
앞으로 갈 길이 수치적으로만 보자면 예. 2년에서 3년은 더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따가도 언급되겠지만 트럼프가 입각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일찌감치 작년부터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당선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예외 없이 미국 강세장 이어질 거고. 저는 물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미국이 가는 동안에 미국 외에 크게 나눠서 유럽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쪽 아시아. 이머징 쪽, 이렇게 예. 본다면요. 나머지 국가들은 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유럽은 수출 주도형 국가는 아니지만 네. 그 소비 주도형 국가도 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유럽은 너무 그쪽은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면모들이 강합니다. 네. 지난 한 2년 동안 그 인플레이션 아주 막 공격적으로 뜨고 할 때도 그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네네. 프로핏 레드 인플레이션이 큰 한몫을 하죠. 물가가 뜨면 기업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막 올려버립니다. 네. 미국이나 아시아는 그런 목소리가 적은데 유럽은 그걸 굳이 그리드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탐욕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막 가격들을 인하시키는 조치도 취하고 약간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이런 거 신경 쓰고 네. 뭐 ESG라고 하죠. 예. 탄소, 환경 이런 걸 너무 신경 쓰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기업들을 너무 옥죄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경기는 뜨지 않습니다. 예. 그거에 지금 봉착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과거 50년 동안 수출시장 석권했던 독일 지금 최근 2, 3년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네. 재정 준칙이라고 그래서 GDP의 3%를 절대 지켜야 된다. 재정 네. 적자를. 예. 그거 하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는 거죠. 예. 이런 문제. 아시아 이런 말씀으로 가름을 하죠. 경기 다시 말하면 GDP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은 뜬다는 거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볼까요? 2위 경제국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그렇게 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을 볼 때 어떤 흐뭇한 느낌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퀀텀 컴퓨팅 네네. 언급해 주셨고 네. 작년 말에 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또 예. 뜨기 시작했고 뭐 지금 지난 CES에서 또 로봇, 피지컬 어떤 AI 이런 네, 거 피지컬. 테마를 던져줘. 예. 그러니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보면 항상 미국은 뭔가 이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네. 정부도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을 뭐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하고 있고 반면에 동시에 민간의 어떤 경쟁력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거의 그래서 최근에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이 이제 그렇죠. 나오기 시작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US 달러가 강세인 건 당연한 거예요. 아. 그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는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단견적으로 생산성이 지금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 그리고 예. NFIB 지수라고 하죠. 어제도 네네. 발표됐죠. 네. 중소기업 낙관 지수. 예. 그게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지금 2018년 이래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예. 105포인트인가가 어제 나왔으니까. 중소기업 낙관 지수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제라는 게 이제 대형 큰 회사들, 중견기업들, 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M7 빅테크 잘 나갔단 말이죠. 네. 이런 그 경제 어떤 선순환이 저 밑단에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제가 아까 생산성 상승, 질적 성장, NFIB 밑단에 있는 아주 조그만 자영업자들까지 경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활동이 네.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제의 양적 성장까지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저는 물가라든가 뭐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정도를 빼고 미국의 펀더멘털이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안 보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요. 있죠. 예. 네. 지금 뭐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 대표님 보시기에 어제 CPI 그것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환호할 만했다고 뭐 인정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뭐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님 말씀해주신 말씀 더하기 펀더멘털이 펀더멘털이 작년 뭐 언제부터 볼까요? 작년 내내도 마찬가지고 네.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물가 뜨면서 막 시장 흔들렸잖아요. 예, 네.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꺾였나요?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소비가 꺾였나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은 계속 강건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게 너무 강할까라는 생각, 뭐 고용시장이 살짝 촉발을 했죠. 네. 고용시장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뜯어보면 네. 그렇게 질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아. 실업률 4.1, 4.1로 떨어졌고
일자리 수가 많이 늘어나서 화들짝 놀랬지만 네. 실제 언급이 되지 않았던 에버리지 아울리 어닝스라고 그래서 시간당 예. 노동임금은 전달 0.4에서 0.3으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물가에 우려할 만한 시간당 노동임금이 떨어졌다는 얘기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었죠. 아, 플러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나치게 올랐어요. 그것도 예. 이따가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큰 우려할 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네. 뭐 그래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꺾인 것도 아니고 경제 펀더멘털이 꺾인 것도 아니고 네. 자 그러면 그제 어제 연속해서 PPI, CPI가 나왔잖아요. 네. PPI, CPI가 헤드라인 어제 아까도 소개 잘 시켜드렸지만 일일이 수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럼요. 예. 그런데 먼스먼스는 항상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띄워주시는군요. 봤을 네, 때, 예. 예, 자, 생산자 물가지수 그래프만 한번 쭉 네. 보시죠. 어떤 건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건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어떤 건 올라갔다 보시면 먼스먼스 네. 그 월간으로는 예, 들쭉날쭉합니다 항상. 네, 네. 지난 2년 내내 그랬어요. 네.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희 스탠스고 예. 장기적인 큰 흐름을 보시면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게 물가의 장기 지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YOY로 그려봤고 핵심 PC 이게 이제 그 FOMC에서 가장 중요시한다는 지표잖아요. YOY로 먼스먼스가 아닙니다. 네. YOY로 그려봤고 고용 비용 지수가 또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페드에서 보는 그뭐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라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가요? 쭉 뜨고 있는 추세인가요? 검정색 하락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만 느낌입니다. 어제 예. 2.9로 살짝 떴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가장 중요하죠.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 옆에 글씨 쭉 많이 적어놓은 거,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하여튼 요거 네. 요 맞습니다. 주거비라든가 렌트비, 집주인 등가 임대료죠. OER 지표라든가 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 코어 PCE 산입에 들어가는 항목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 내구재 가격들, 굿즈, 상품 가격들은 디플레이션 영역에 이미 도달했었는데 물가를 계속 스티키하게 잡아 끌고 있었던 게 소비 부문발 서비스 분야의 물가들이었단 말이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주거비, 렌트비, 의료수비 이런 것들이 다 소비 분야, 서비스 분야의 물가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같이 다 안정된 수준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0.2, 0.3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우리가 뜯어보면 네. 우리가 그 한 일주일 연초 이후에 막 물가가 뜰 거고 그래서 막 금리가 다시 뜰 거다 거기다 이유를 갖다 댔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 수치들을 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장기 추세 YOY를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시장은 뜬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었고 걱정도 안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의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는 그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 네. 다시 말하면 유동성으로 대표할 수가 있겠죠. 계속 쌓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이거 대세 하락이냐 뭐 정말 트렌드가 바뀔 거냐 이건 조금 섣부른 또는 소모적인 논쟁이었다라는 뭐 나름의 짧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표를 보면서. 네. 지금 뭐 간밤에 나온 이제 CPI까지도 체크를 해봤고, 그럼 그 이전에 나온 이제 고용 지표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좀 양적인 성장으로 보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취업자 수도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는 임금 상승률 자체는 오히려 둔화됐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예. 띄워놨는데 1월 7일 날 졸투 보고서를 먼저 네네. 보겠습니다. 고용 보고서는 이미 뭐 실업률 아까 일자리 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졸투 보고서도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채용 공고, 채용 수, 그러니까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얼마나 하는지하고 실제 채용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하이어링 하는 거하고 잡 오퍼하는 건 다른 것처럼 네. 채용 공고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에 그 파란색 그래프에서 보신 예. 것처럼. 네. 그런데 채용 수는 또 줄었어요. 실제 채용하는 거는. 그리고 반면에 퇴직자 수라고 하죠. 네. 잡 퀴트 넘버는 오히려 또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잘 보십시오. 해고자 수는 또 늘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용 보고 1월 9일 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 헤드라인이죠. 실업률 떨어졌고 비농업 신규 일자리는 많이 늘어서 그것만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졸투 보고서 이틀 전에 발표된 것들을 보면 기업단에서는 덜 고용을 하고 덜 자르고 그러네요. 퇴직자도 늘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난 2년 전에 노동시장발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아주 심하게 전이됐던 그때 상황은 락다운이 바로 해제되면서 일자리가 본물처럼 늘어났는데 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임금을 많이 줘서라도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 반대 상황이죠. 작년 초부터 제롬 파월이 미디어 인터뷰하고 FMC 끝나고 나서 스테이트먼트에서 노동시장이 건강한 영역에서의 냉각을 적당히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가 1월 7일 날도 그때 다른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실제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 오히려 떨어졌고 물가 때문에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증시가 연초에 어떻게 보면 작년 이제 산토랠리를 한참 기대할 무렵부터 조금 시원찮다가 그러니까 이제 왜 뭘 걱정해야 되나를 일부러 막 찾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야 국채 수익률 봐 겁난다 이거 이러다가 5% 뛰는 것 같아. 트럼프 취임 이후에 미국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이거 뭐 5% 넘을 일 없다 10년만. 제가 자꾸 어제 좀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린다는 걸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좀 피하려고 네. 어제도 뭐 방송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똑같은 때문에 거, 예. 저희는 이제 펀더멘털 분석을 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저희한테는. 네, 네. 예. 어떤 네. 속된 표현으로 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 아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이제 뭐 썰만 풀면 되는 전문가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대표님은 돈을 태우시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고객 돈을. 저희 고유자금도 확신이 투자를 하고 있어야죠. 있고 네. 고유자금도 좋은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일드 커브입니다. 네. 일드 커브. 예, 이게 이제 어제 저녁 11시 10분 현재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651까지 떨어졌죠. 거의 15bp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FMC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할 때 네. 그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또 있어요. 중립금리라고 하죠. 네. 뉴트럴 레이시라고 해서. 예. 근데 중립금리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몇 %라고 하는 게. 그냥 그 FMC 위원들이나 패드 디렉터들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이제 중립금리라고 해요. 근데 네, 예. 참고로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경제의 부진이나 경제의 화랑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 레이시라고 하죠. 아주 적정한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예. 해요. 이걸 기준으로 갖고 FMC가 또 정책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또 원래 또 애매하고 모호한 개념이 있어야 좀 어려울 때 빠져나가죠. 여지가 있죠. 예. 그런데 네. 참고로 최근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위원들 또는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그들이 보는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게 적은 게 3.25 정도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네. 참고로 지지난주로 기억하는데 뭐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하우스뷰에서 보는 중립금리 상단이 3.75 정도 돼요 지금. 네. 도이치뱅크가 3.7을 네, 콜을 네. 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평균 3.5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정되는 결정 구조라는 것은 예. 이 중립금리에다가 기간 프리미엄을 거기다 가산을 해줘요. 아시겠지만 짧은 뭐 2년 돈 빌려줄 때보다 10년 빌려줄 때 돈을 더 가산 금리를 그렇죠. 더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1.1%에서 1.1% 정도 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그러면 가장 높게 3.7코라는 시장에 1에서 1.1을 더하면 한 4.8.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4.75, 4.8 이건 상단인 것 같다. 참고로 저희 하우스도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채권 배팅과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뭐 TLT라든가 국채 뭐 현물 유행이었잖아요. 네. 저희는 딱 2차례 트레이딩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4.5 갔을 때 해서 한 3, 4%, 4, 5% 수익 내고 다시 백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을 이제 정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작년 말에 살짝 한 번 했고 딱 2번 트레이딩 했는데 요번에 4.78, 4.98 가는 거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네. 국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포트폴리오에 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여담이지만 외람되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채권이란 굉장히 위험한 자산입니다. 제가 이 자산운용회사를 채권 매니저로 안전자산이 아니라 시작했거든요. 위험자산이에요. 발행하는 사람들 주체로 볼 때 국채가 안전하다는 거지 예, 예. 이 투자 자산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고요. 변동성이 훨씬 심한 자산이에요.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은 사실 장기 투자하면 어느 정도 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들 네. 인식을 하지만 채권은 오히려 단기 투자해야 되고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걸 저도 최근까지 몰랐다가 2010년도 당시에 이제 알리안츠 근무할 때 핌코 상품을 제가 도입을 해서 그때 세일즈를 하고 있을 네, 때인데 네. 핌코가 전 세계에서 채권을 가장 크게 운용하는 하우스잖아요.
거기가 매번 보고서에서 액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채권이 그래서 정말 액티브 뱃이 필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께 뭐 기왕에 출연했으니까 네. 채권을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는 말으시라는 말씀을 여담으로 꼭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히려 장기채가 더 아니요, 장기채든 단기채든 이 국채, 채권이라는 자산 자체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매크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드도 뭐 월스트 일드냐, 네. 머추리티 투 일드냐 아주 종류가 많아요. 또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금리 레벨만 보고 금리가 이제 침체가 와서 떨어질 거니까 배팅하면 수익 날 거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접근하시면 네. 아주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여담으로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봤을 때는 고용 자체도 내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뭐 물가 상승 압력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또 간밤에 나온 CPI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오히려 상승률이 좀 둔화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면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에 대해서 지금 약간 시각이 또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기가 그러니까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참 예.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재밌습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패드의 패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1월 달 29일 날인가 예. FMC가 있죠. 예. 뭐 동결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금리도 어쨌건 꿈틀꿈틀하는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도 뭐 3%대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고용 시장도 어쨌건 양쪽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중요한 건 올해 한 해 그 지금 계속 한 일주일 상간에 뭐 작년에는 4차례 인하할 거다. 네. 연초에 2차례 할 거다. 네. 오히려 인상할 거다. 네. 이런 그 어떤 이 디베이트를 보면 저는 참 재밌는 게 FMC라고 하는 곳이 올해 4번을 할지 동결을 할지 저는 인상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런 논쟁이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FMC라고 하는 곳은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펴는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 집행기관입니다. 네. 그런 기관들이 지난 2년 내내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나 미디어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분들은 제롬 펄이 말 바꾸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비판들을 하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발표되는 경제 상황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피벗을 하고 조정을 해서 네네. 그들의 지상 미션이죠. 완전 고용, 물가 안정을 이루어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과정에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안 내리는 거고요. 오히려 너무 과열이면 올리는 겁니다. 네네. 그거에 또 지금 4차례 할 거냐 2차례 할 거냐 1차례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게요. 와, 오늘 코스피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2,526포인트.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근원 CPI 일단은 물가에 대해서는 좀 큰 걱정을 덜 수 있다라는 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이죠. 지금 호가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 체결지수 718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800원. SK하이닉스도 지금 4.9%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5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현대차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2만 3천 원. 기아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4,500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4만 4,500원, KB금융도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만 900원, 네이버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20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9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0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2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2.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6만 4,400원. 그리고 HLB는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가 24만 3,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1.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1만 7천 원. 삼천당제약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8,80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1.7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5만 1,500원. 엔캠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5만 2,900원이고
오늘 지금 휴재 호가가 7%좀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지금 24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글쎄 뭐 좀 개장하고 뭐 휴재과 관련해서는 또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여 가량 남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특히 뭐 코스피 쪽에서는 또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 호가 굉장히 좋아요. 네. 5% 강세가 예상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어제 뭐 미국장 다 좋았습니다. 뭐 마이크론 같은 반도체 쪽 다 올랐고.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2% 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가 야간 선물 보니까 뭐 지금 동시호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동안에 미국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와중에도 하반 경제성이 확인됐으면 오늘 같은 날 못 오르면은 BABO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가는 게 맞죠. 환율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야,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언론에서는 저기 해리스 띄우고 하는 와중에도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셨고 되어야 된다고까지도 말씀하셨고, 실제 이제 20일이면 취임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지금 이 잘 달려오고 있던 미국 증시는 여기서 탄력을 받을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주춤하다가 또 방향성을 모색할까요? 모색보다는 무상향은 기본적으로 더 강하게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만 1월 20일 날 지금 뭐 100개 행정명령을 글쎄, 준비하고 100개까지 이렇게 되는 얘기가 거잖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조정은 좀 있겠죠. 근데 지난 11월 5일도 잘 복귀해 보시면 그때 뭐 굉장히 불안을 막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당선 딱 결정되자마자 날아가 버렸죠. 날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책 불확실성 확실히 해소됐고, 그리고 날아갔다는 거는 트럼프가 어쨌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 사실 그걸 갖다가 어제나 그저께쯤 했을 때는 이제 관세 거의 영향 되돌려놨다가 때문에, 이제 PPI, CPI 겪으면서 그래도 다시 아니야 위쪽이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그때 당시에 이틀 전이긴 하지만 좀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리고 앞서 유럽하고도 좀 비교를 했던 부분이 이제 뭔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이기도 하고 친기업에다가 규제 완화. 이게 트럼프 당선인 취임하면 더 이게 그럼요. 강해지는 더 강해지게 거잖아요, 방향이. 하겠죠. 예, 그 구체적인 좀 정책을 저희가 예상해 보면서 그럼 어떤 업종이 더 수혜가 예상되는지 이것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예. 건 워낙 많이 들으셨을 예.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정책 몇 가지만 키워드를 보면 규제 완화, 공격적인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본인이 35%에서 21%로 인하시켰습니다. 네네. 임기 때. 근데 이번에 이제 15%까지 인하시키고 싶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하될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의회의 인준이 있어요. 어쨌건 감세 정책은 계속 될 거고, 개인소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TCJI라고 해서 텍스 컷 앤 잡스 액트인데 이것도 트럼프 일기 때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네. 텍스 컷 앤드 잡 잡스 액트라고 그래서 잡스 액트. 잡스 액트. 네. 네네네. 이게 요지가 뭐냐면 개인들 소득 공제 한도도 굉장히 늘려주고, 하여튼 세금을 굉장히 많이 깎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양반의 그 어떤 오락가락하는 수사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어떤 정책의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봐요. 방향 자체는 뚜렷하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IIJA법이라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021년 네. 1월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인프라스트럭처 앤 잡스 액트라고 해서 쉽게 표현드리면 전후에 낙후돼 있었던 미국 전역의 인프라를 새로 깔자는 법입니다. 네네. 제목 자체가 잡스 액트예요. 그러면서 일자리 만들자는 법을 트럼프가 준비했어요. 리쇼어링 누가 시작했죠? 트럼프가 시작했습니다. 리쇼어링 이후에 지금 한 7, 8년 동안 매년 그 덕분에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라고 하면서 발표하는 수치를 보면 매년 한 3,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주 그 친시장적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정책의 레토릭이 막 극단적이고 이래서 이렇지, 실제 그분이 하는 정책 이걸 보면 굉장히 그 미국 경제에 훨씬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거고, 뭐 무역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자기 위주로 재협상을 하겠다. 뭐 USMCA 이런 것들 다 파기해버리겠다만 네.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파기해버리겠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막 감론을박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내가 얻어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약하게 만들어 놓고 나 그래서 이거만 줘.
이런 전략을 매번 펴왔어요. 저는 그걸 읽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가 제일 문제죠. 예. 네. 관세 때문에 물가가 뜰 거냐? 일정 부분 뜰 겁니다. 그런데 지지난주부터 계속 워싱턴 포스트에서 측근 이용해서 부분적 관세만 부과할 거로 슬쩍 에드먼을 띄우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번 주인가요? 그 참모진들이 지금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관세도 할 거다.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일기 때와는 다르게 일기 때는 본인도 어어하다 대통령이 된 거예요. 측근 내 어떤 두텁지도 않았고 네. 기용해놨는데 뒤통수도 배신도 맞았고. 많이 당했고. 그런데 네. 야인 생활 4년 하시면서 저는 그동안에 인터뷰를 하는데 책자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네. 그분은 굉장히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가 충실하신 분이에요. 일관된 목소리를 갖고 있고 네. 이기 때는 저는 확신하는 게 일기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신중한 행보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까지 펴냈던 어떤 정책 방향을 올곧이 더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 경제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네. 결국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근원 CPI,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에 따라 주요 기술주들도 많이 올랐고 또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5bp 인하가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16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3대 지수 모두 많이 올랐고 근원 CPI 이제 6개월 만에 상승률이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5bp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요 은행주들 실적까지 좋았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올랐고 오늘 국내 증시도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이런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서 또 강세가 좀 예상되는 분위기였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2% 올라갑니다. 단숨에 2,528포인트, 30포인트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33포인트, 2,52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1.3% 상승합니다. 72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강한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지금 54,400원. SK하이닉스 5%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20만 8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2.4% 상승합니다. 36만 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올라갑니다. 103만 1천 원. 현대차도 1.3% 상승합니다. 22만 3,500원이고 기아도 0.9% 올라갑니다. 10만 4,400원. 셀트리온도 상승하죠. 18만 2,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2% 올라가면서 4만 4,550원. KB금융도 1.5% 올라갑니다. 9만 1,100원. 네이버도 상승합니다. 20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위권 내에서는 지금 전 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2.4% 상승합니다. 31만 500원으로 지금 하루 만에 어제 낙폭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좀 들어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흐름 좋네요. 지금 4% 강세로 13만 4,800원에 거래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0.8% 올라갑니다. 7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오늘 2.3%, 2.5% 올라갑니다. 6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4% 상승하고요. 리가캠바이오 지금 3% 강세입니다. 11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 올라갑니다. 16만 200원. 클래시스도 1% 상승 중이죠. 5만 1,200원. 휴젤이 지금 약보합으로 26만 1,000원이고 엔캠은 3% 강세로 15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자 섹터가 좋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 양자 관련주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양자 컴퓨팅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엔비디아 3월달에 열리는 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역시 양자데이 일정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국내 증시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가 17% 급등이네요. 6,810원이고
있고 아윈 플러스도 10.9% 올라가고 코이버도 7.5% 강세, 바이로그 디바이스도 10% 넘게 올라가고 CQ센도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10% 이상 올라갑니다. 9,030원, 드림 시큐리티도 8% 강세고 ICTK, KCS 모두 강세고 우리로까지도 4.6%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목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도 좋습니다. 필옵틱스가 7% 강세입니다. 27,700원이고 YC캠도 5% 강세고요. SKC도 2.5% 상승하면서 162,500원, 그리고 CNG하이테크, JNTC도 각각 1%, 3% 강세고 HB테크놀로지도 3.6% 올라가면서 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도 2.4%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반도체 쪽도 좋습니다. H뱅 관련주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5% 이상 올라가고 있고 PSK홀딩스도 지금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YC도 각각 3%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1,300원이고요. 미래반도체도 4.5% 상승 중이고 KC텍도 3.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H뱅 관련주들 흐름도 좋고 시스템 반도체도 말할 거 없겠죠. 가온칩스, 어보보 반도체 지금 다 5%,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양자모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다 좋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모두 4.9%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9,550원, 제주 반도체 9,99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심텍도 지금 2.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831억 원, 115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92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39억 원, 37억 원 순매수, 개인은 168억 원 매도 우위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3,614개 약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확실히 이제 외국인이 현선물 다 사주네요. 저렇게 살 거 왜 팔았죠? 환율을 제가 환율을 전해드릴게요. 정비장 마감 대비로 6원 20전 하락한 1,4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환율을 안 짚어드리고 바로 여쭤봤어요. 이 대표님. 네. 우리가 저만 하더라도 외국인 하면은 얘들이 뭐가 있나 보다. 뭐 사면은 뭐가 있어 사나 보다. 팔면은 뭐가 있어 사나 보다 외국인 싶은데. 단타 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요새는 얘들 그냥 단타 하나 보다 싶은데 많이 이렇게 부딪혀 보셨잖아요. 이 선수들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똑같고요. 똑같아요. 차라리 더 단타 성향이 많죠. 단타 성향이 더 그렇죠. 많아요. 단타하는 거 외국 같아요. 하우스가 저도 JP모건이나 외국계 근무를 네. 해봤지만 네. 증권사에 근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산운용회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적당한 교준이 있었겠죠. 외국인 창구에서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저 멀리 외국인들한테 외국 투자자들한테 이게 위임을 받죠. 네. 트레이더들이. 그러니까 네. 주로 트레이더들이 샀다 팔았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처럼 개인 중에는 단타들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외국인 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게 투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울한 얘기긴 한데 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제가 JP모건에 있을 때 JP모건이 유럽 베이스가 있고 미국 본사 네네. 베이스가 있고 아시아 베이스가 있거든요. 네. 오래돼갖고 제가 그 명칭을 잃어버렸어요. 네.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자를 따서. 근데 아시아의 리서치 하우스 JP모건의 리서치에서 각 국가별로 등급을 매겨요. 네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네. 5등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투자 가치 메리트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한 번도 3등급까지 간 적이 없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평균 2등급 정도라고 그래요? 봅니다. 네네. 근데 딱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에 기업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좋아질까 지지 않을까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2등급으로 강등.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중국이든 그냥 ATM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ATM 역할.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왜냐하면 네, 예.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 예. 미국에 다 몰려 있고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떤 반도체 패권의 영향에 따라서 거기에 부속돼서 뜨고 빠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국
개 자금 중에서 특히 JP모건 창구 쪽에서 들어온 자금은 특히나 단타 성향이 강하더라고요. 아까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네, 특히나. 트레이더들한테 예. 트레이더들이 위임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글쎄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외국인 투자자, 뭐 외국인을 수급해서 따지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그들이 사는 날은 지수가 오르고 그들이 파는 걸로 나오는 날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AI로 작년에 그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가 이 AI가 지금 본격적으로 개화도 하기 전에 또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이슈를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거 지금 아니 식당에서 음식이 나쁘지 않아요. 이 지금 나오는 거 천천히 먹고 음미하고 다음 또 디시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한정식처럼 먹고 싶은데 무슨 뭐 기사식당처럼 왁 때려 놓으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생각을 하죠.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양자가 막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미국의 그 어떤 경제 성장 민간 부문에 네. 다이나믹스가 살아있다는 차원에서 흐뭇하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미국의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한 종목들이라는 게 아이온큐, 리게티, 네. 디웨이브 퀀텀인가요? 디웨이브 퀀텀. 예. 퀀텀 컴퓨팅 요 네 개 예. 종목들이잖아요. 자, 그 종목들이 얼마를 뭐 올랐고 이거 하기 전에 기본적인 펀더멘털 수치를 보잔 말이죠. 매출액이 지금 많은 게 500억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500억이 안 되고요. 네. 프리 캐시 플로우 다 마이너스 한 4~50%씩 마이너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일단 주가가 사실은 네. 저희 아들한테 제가 용돈 갖고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대학 합격해서 가기 전에 하라고 그래서 제가 리게티하고 아이온큐 투자하라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어제 거의 뭐 회복했을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 한 15년, 20년 있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드님은 아이온큐하고 리게티를 샀을 때 어떤 조언을 옆에서 해주셨어요? 있고 너 없어도 되는 푼돈이니까 한번 그냥 뭐 경험해봐라. 그거 저기 계좌 말릴 수도 있다. 네 용돈 뭐 몇백 아니냐. 그걸 한번 해봐. 저는 그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치를 계속 머리에 담고 있겠죠. 근데 그거는 준비하는 차원에서 초장기 테마로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고객 자금이나 저희 운용 보유 자금을 똑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지금 ETF를 통해서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ETF 시장이 우리도 그렇지만 글로벌리 이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예, 장난이 아닌데 우리 지금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라는 표현 저는 안 써요. 근데 어쨌거나 뉴욕 증시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가운데 개별 종목도 있지만 이 ETF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요 현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자료는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는데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죠. 네. 지난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ETF 규모가 딱 14조 원 정도 다다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률이냐면요. 14조 14조 달러입니다. 달러. 네. 그 93년도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가장 최초로 ETF를 발명한 이후에 네. 지금 성장세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네네. 뭐 글로벌 시장 갈 거 없이 미국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중에 10조 달러를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70%를 마켓쉐어를 갖고 가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 미국 시장의 ETF 성장세가 CAGR 기준으로 20%에 달합니다. 글로벌리 성장세가 18% 정도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컴파운딩 애뉴얼 그로스 레이시잖아요. 복리를 감안한 성장세 네. 매년 20%씩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참고로 미국 시장에 그 상장된 ETF 개수가 한 4,004개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초에 3,500개 정도였다가 지금 한 500개가 더 늘었어요. 네. 4,004개. 그리고 운용하는 운용하우스가 한 25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투자자 여러분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ETF가 많아야 되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게 다양해야 네. 시장의 어떤 다양한 국면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적극적으로 ETF 찬양론자입니다. 우리나라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죠. 네. 2001년도에
그때 투신협회에서 예. ETF 도입 준비단이 꾸려져요. 예. 그때 제가 막내로 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제가 독립하면서 ETF로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담으로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2조 달러예요. 어제 딱 KRX에서 뽑아보니까 네네. 1.2조 달러고 펀드 개수가 1,000개가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운용회사가 26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탁고 1,000억이 넘는 회사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그래프가 영어를 그대로 제가 갖고 네네. 왔거든요. JP모건 자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세 번째 강조드리는데 ETF 시장만 보더라도 미국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네. 93년도에 First US ETF가 딱 나오더니 2008년도에 제가 빨간 점 찍어놓은 게 네. 액티브 ETF가 론치가 됩니다. 승인이 돼요. SEC에서.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2015년도에 네. 채권조차도 이제 액티브하게 운용할 수 있는 ETF가 첫 선을 보이기 시작해요. 네. 팩터 베이스드 ETF라고 네. 본드 ETF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2019년 당시에 SEC에서 룰 6C11이라고 해서 ETF 이게 뭐냐면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 금감원에 왜 그 펀드 론칭할 때 사전 승인받고 검사받고 뭐 네네네. 이런 걸 완전히 철폐해 버립니다. SEC에서 네네. 알아서들 상장해라. 기준만 딱 정해주고 그러니까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알아서 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정책도 기민하게 잘 펴는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살짝 꺾였다가 이때는 이제 그때부터 팬데믹 때니까 예. 그리고 성장세를 한번 보십시오. 기울기 자체가 틀리잖아요. 기울기가 이제 완전 기하 변속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큰 그림을 저는 도도하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저는 이제 아까 지오폴리틱 이런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네. 미국 시장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미국 시장에서 뮤추얼 네. 펀드하고 ETF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최근 10년 2014년에 당시의 뮤추얼 펀드 시장이 86%를 갖고 가고 있었어요, 쉐어를. 예. ETF가 14% 정도였는데 지난해 말 3분기 기준입니다, 이게. ETF가 33% 마켓 쉐어 뺏어왔고요. 네. 뮤추얼 펀드가 67%. 그러니까 공모 펀드들은 계속 죽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미국이 상장돼 있는 ETF가 4,004개, 운용사 250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운용사별로도 이따가 레버리지도 말씀드리면 뭐 디렉션이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네. 운용사별로도 그 구사해 내는 ETF 종류가 또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왜 2022년도에 저희가 플러스 냈던 것들이 그런 다양한 헤지펀드 시장을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었기 때문에 ETF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 걸 개인 투자자들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동안에 저희 30년 이렇게 있었지만 네. 금융상품의 이제 진화의 끝은 제가 볼 때 ETF인 것 같아요. 아. 당분간 ETF보다 더 뭔가 투자자들한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툴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또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0만 원 넣어서 30% 먹었다고 해서 300만 원 버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차지 않습니까? 30% 오르면 바로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래 3배짜리예요. 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꼭 아, 예. 한번 봐주시죠. 예.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2배짜리 네. TSLL이라는 티커입니다. 디렉시온이라는 운용사가 테슬라 2배짜리. 네, 그 레버리지를 주로 하는 예. 운용사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가 이제 TLT 장기국채죠. 장기국채 또 3배짜리 TLT, TSM인가 아무튼 티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른쪽 그 테슬라 2배짜리 기간은 2022년 8월 9일부터 그때 론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그래프하고 테슬라의 주가하고 테슬라 2배짜리 주가 ETF 그리고 스파이 대표적인 그 미국의 S&P 500 추이 그리고 이제 저기 레그넘 에셀로케이션은 뭐 홍보 목적은 절대 아니고요. 네.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그림을 같이 네네. 그려왔습니다. 테슬라만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연초 이후에는 큰 움직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아래 그 테이블에서 2014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보면 테슬라가 66% 상승을 했어요. 그제 기준까지입니다. 어제 것까지는 제가 밤 늦게라서 반영을 못해서 테슬라 2배가 14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니까 한 두 달 지났나요 지금? 2달도 안 된 기간 동안 140%. 와. 그리고 이제 최초 설정일 이후에는 테슬라가 42% 떴는데 테슬라 2배짜리는 11% 떴습니다. 네네. 자, 뭘 뜻하냐면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엄청 오르지만
론칭 이후에는 11%밖에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빠질 때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의 이게 맹점입니다. 그러네요.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투자 정책으로도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인버스는 투자할 수 있다고 치지만 네. 레버리지는 우리가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희 그 고객님들한테도 그렇고 인버스는 차라리 가능할 수 네, 있다. 네. 내가 아주 베어리시한 시장을 본다면 인버스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해치 네. 차원에서 근데 레버리지는 되게 위험하다. 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반면에 TLT도 한번 보시면 뭐 TLT 수치가 좀 작아서 별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장기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데 24년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에 TLT ETF가 마이너스 7.4% 빠졌는데 3배짜리 TLT가 3% 빠졌어요. 네, 그러네요. 국채 투자에서 24국채가 예. 모두의 채권, 국채도 굉장히 위험할 수 위험하다. 있다. 예.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가름하죠.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